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네, 매주 금요일 언중유골을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는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왔습니다. 다시 아니, 뵙네요.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발연기라고 하는 그 용어도 좀 아까운. 그렇죠. 그냥 낭송.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지? 제가. 예.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기대했는데 네. 아쉬웠습니다. 다만 이제 열정 많은 제가 너무나 그래요. 뜨겁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조종실까지 합쳐서 저만 반팔입니다. 오. 네. 아, 네. 저의 뜨거운 열정 알아주십시오. 열이 많으시구나. 평소 열받는 일도 좀 줄이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대장동입니다. 여길 봐도 대장동, 저길 봐도 대장동, 국회로 가도 대장동, 여의도로 가도 대장동. 그리고 언론에서도 모두 대장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량 자체가 워낙에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긴 한데 제가 지금 한 2주일 정도 쭉 지켜보니까 언중유골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이 대장동 관련된 이슈의 주요 소스가 검찰발이라고도 하기 좀 민망하게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되는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네.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에 굉장히 지금 언론 보도에 초점이 좀 맞춰지는 양상이고 여기에다가 며칠 전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JTBC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라는 말을 본인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분 찾기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진 그런 양상입니다. 특히 좀 주목한 거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인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어제자에도 이제 사설을 써서 문제의 그분이 유동규도 아니라면 대장동 몸통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그런 사설을 썼고요. 중앙일보 역시 이제 그분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성남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 왜 빨리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한국 언론 저널리즘 역사에 신기원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감을 가졌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근거도 없으면서 특정 의혹에 대한 어떤 당사자로 특정인을 지목해서 몰아가기 보도는 수타 봐왔지만 네. 그분이 지시하는 그가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연기만 모락모락 피우면서 이렇게 계속 보도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별로 그 전례를 찾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신기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이제 보수 매체들이 이 냄새를 피우면서 이제 몰아가는 거에 있어서도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백업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단어를 가지고 뜻 해석을 하는 식으로 지금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의문형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사람이다라고 단정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누구일까요?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저널리즘 원칙이 있다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일단 예. 지금 법조 기자들이 쓸 수 있는 기사는 사실 검찰이 흘려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기자들은 검찰이 받아주는 떡밥만 받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발로 뛰어서 또 다른 거를 취재해 나가야 되는데 취재의 한계는 분명히 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는 기록을 찾는 것. 그러니까 그 외에 금융 거래 내역이라든가 등등등 사실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언론은 알 수가 없는 내역이거든요. 언론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이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과거 기록들을 분석하는 것과 사람을 찾아 만나는 것,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법한데 그저 피의자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꼬리잡기처럼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 그분이라는 거 저는 김만배 씨의 속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입 밖으로 내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정영학 녹취록에 나왔던 김만배 씨가 한 말에 대해서도 스스로 부인을 하면서 나는 그때 녹취를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독을 타놨다. 일부러 다시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그때도 만약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입 밖으로 뭐 그분이라는 말을 했다가 그분을 부정했다가 이건 정말 언론뿐만 아니라 이 전국을 진흙탕을 만들게 만드는 그런 단초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만배 씨의 의도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에 언론들이 놀아나고 있다. 혹은 자신들의 언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와 부합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 인상이 들고 김종배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녹취록에 기반해가지고 취재를 뻗어나가는 거는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균형을 맞춘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정영학 회계사 본인도 이 사건의 이제 핵심 주체, 의혹의 주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김만배 씨에 대한 이야기처럼 양쪽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의 진위 여부도 일단 회의하는 상태에서 취재를 진행해야 되는데 녹취록 내용은 기정사실화를 한 뒤에 김만배 쪽이나 혹은 유동규 쪽만 공격을 하는 양식으로 지금 이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욱 변호사의 얘기만 하더라도 인터뷰를 할 때 2015년 이후에 본인은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토지 수용만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인터뷰 후반으로 가면은 네. 배당금 배분이라든지 로비 자금의 경로라든지 혹은 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도 들었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들은 자기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이제 있죠. 그런 얘기에 대한 어떤 검증 시도나 혹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하는 내용에 대한 취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좀 균형 잡힌 보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분을 누군지 특정을 한 상태에서 냄새를 계속 피워야 되니까 그쪽은 애써 모른 척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 두 분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쓰셨던데 그 간단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지고 얼마나 그 코미디 같은 이율배반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그분을 열심히 보도하는 계기가 뭐예요? 김만배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김만배가 그분을 언급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실명은 김만배 씨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또 김만배 씨는 이재명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또 안 외면하고 믿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철석 같은 엄청난 무게를 주면서 이재명은 아니라는 또 김만배의 발언은 내쳐버리는. 기본적으로 접근에 있어서 아주 이율배반이 이런 아주 그 적나라한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 취재의 근본이 된 뭐 녹취록 안에서는 유동규 거다라고 했다고 보도를 하는데 또 그거는 부정하는 취재의 네.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 딱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정수 지검장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다시 말해서 그분이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발언의 어떤 전후 맥락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영학 녹취록이 지금 검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까놓고 이야기해서 언론도 입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 부분을.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이 그 전후 맥락을 통해서 그러면 검증 포인트인가를 찾아서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정영학 씨가 제공한 녹취록 자체도 어느 정도 선별을 통한 제공이었을 거라고 또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2년 녹취를 했는데 19개만 제출했으니까 네, 네. 그것밖에 없을 리가 없죠. 뭐 정영학, 김만배, 남욱 할 거 없이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있을 거라는 걸 깔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저 그냥 주워 담아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생산해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비리 의혹 보도들의 그 양상을 보면 주로는 자금 흐름에 초점을 맞춘 그 추적 보도가 따라붙기가 마련인데 유독 이 사안의 그분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과 직접 연동시키는 기사들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좀 초기에 문제 제기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SK 뭐 재단의 최기현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400억 원을 우회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대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투자로 바꿨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일정 부분 지분 참여를 한 셈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그분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기자들끼리 모여서 혹은 이렇게 남욱이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분을 지칭할 때 그게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재벌 오너 쪽 일가에 더 어울리는 대명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물론 나오는데 어떤 언론 매체도 최기원 이사장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는 잘 안 나오는 걸 보면 저는 뭐 최기원 이전에 기자로서 한번 좀 대답 좀 한번 해줘보세요. 네. 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50억 클럽 7명의 명단을 깠어요. 네. 물론 한 명은 이제 익명으로 했는데 저는 그게 네. 더 궁금하던데 면책 특권을 누리면서 왜 한 명은 익명으로 놔뒀을까도 궁금한데. 그리고 6명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 얘기예요. 6명. 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선도가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언론 입장에서 구미가 엄청 당기는. 액수도 그렇죠. 나왔고 일단- 이름도 나왔고. 일단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네. 가장 최신에 가까운 정보이고 또 50억 클럽 기자들이 구미가 당기게 하는 표현이고 아니 그리고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중에 한 명인 곽상도 의원은 50억이 실제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돈의 성격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거는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그 추적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리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왜 안 해요? 50억 클럽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꽤 근거가 아주 없지 않은 그런 주장이 나왔다면 이거에 달라붙어서 취재할 만하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홀마우스님 말도 맞아요. 대기업 SK가 그것도 당연히 있죠.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달라붙어서 회사를 생산해낼 만한 그렇죠. 굉장히 둘 다 이른바 섹시한 아니 소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사가 안 나오죠. 아니 비교를 하면은 녹취록에 그분이 한 번 등장하는데 그거에는 이렇게 저게 뭐냐면 득달같이 달려붙어 있는데 녹취록에 등장을 하고 거기다가 50억이 오관계 그러니까 저기 팩트로 확인된 것까지 있으면 이게 더 그러니까 사실은 네. 더 근접해 있는 건데 왜 이건 추적을 안 하냐고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혹시 50억 클럽이라고 이름이 거론된 분들이 검찰의 강력한 그 고위직 출신인데 그분들이 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 저는 한국 언론이 그 네. 강력한 법적 조치라고 하는 경고에 굴해서 보도를 안 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건 맞아요. 아니라고 보고요.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근데 저 그거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박수현 의원이 국감에서 발언을 한 거를 녹취를 그날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오전에 그 발언이 이루어지고 오후에 SBS에서 이제 그 뉴스 브리핑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녹취를 트는데 실명을 다 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니 뭐 박영수 특검이니 이런 분들이 사실 이미 국감장에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큰 공개된- 무리가 없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전부 삐 처리를 하길래 아니 저렇게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대장동 관련 보도를 제가 저보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려면 저는 이건 사건 보도가 아니라 대선 보도다. 간단히 얘기하면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대선을 바라보면서 하는 보도지 대장동이라고 하는 사건 그 자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보도가 아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보도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상업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장사가 잘 되는 양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도 그 느낀 포인트도 것이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네. 추리 게임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그분이라는 단어와 이 비밀에 쌓여 있는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서 냄새를 피우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얼른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신기원을 이룬 그 이 동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상업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판교 굉장히 중요한 대장지구를 보면은 이거 정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이름도 외우기 힘든 뭐 작은 법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수목적법인, 뭐 특수 뭐 프로젝트 금융 그렇죠. 투자 회사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기사에서 본 이름도 외울 수 없는 회사 수만 뭐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대로 팔려면 언론들도 재미없고 독자도 재미없고 시청자도 재미없고. 근데 지금은 대선 국면이니까 대선 국면에 잘 팔릴 수 있는 기사는 대선 후보를 연관시켜 냄새 피우는 기사다라고 판단한 것도 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더불어서 상업적인 목적도 같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선 보도라고 하는 네, 거예요. 사건 네. 보도가 아니라 이건 대선 보도다. 대선 보도다. 이렇게 사건 보도였다면 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당시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 좀 시대가 바뀌어서 또 법조 출신 인사들
기사가 안 쏟아질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정리를 네. 하죠.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얘기, 최근 들어서 정치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단어가 페북 속보입니다. 누군가의 페이스북에 SNS에 올라온 글이 곧바로 속보처럼 이 뉴스 보도가 이루어지는 인용 보도들인데 오죽하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경선 결과를 수용하는 결정을 긴급 기자회견이나 보도 자료 형태가 아니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의 한 축이 되고 있는 건데 뭐 정치인 같으면 그게 뭐 성명서를 발표하는 또 하나의 어떤 매체가 되니까 뭐 그렇다고 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셀럽들이 SNS를 통해서 올리는 비평 글들, 그걸 그대로 이제 전제해서 보도하는 행태입니다. 이걸 좀 이렇게 분석을 한 매체가 있는데 오픈스톤이라는 디지털 콘텐츠 평가 기업에서 SNS 뉴스화 지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SNS에 올린 글을 얼만큼 뉴스로 재생산을 했느냐, 이걸 이제 평가한 지표를 따져봤는데 6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예.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의 SNS 글이 얼마나 매체에 기사화됐는지 분석했더니 1위가 진중권 전 교수 3,702점, 조국 서울대 교수 2,155점, 탤런트 김부선 씨 1,662점, 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1,579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902점. 여기서 현역 정치인은 김근식 당협위원장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언론 보도 양을 봤더니 같은 기간 동안에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797건, 조국 교수 525건, 황교익 씨가 513건, 김부선 씨 456건, 김근식 씨가 정치인인데 제일 적습니다. 185건 정도가 지금 보도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 이제 뭐 네. 셀럽의 SNS 발언을 이제 기사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 평가, 결국은 이 문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저는 뭐 셀럽이 그 SNS 발언한 거를 기사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치 비중을 어떻게 놓느냐,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하고 그다음에 가치 비중을 어떻게 매기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과유불급. 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과유불급도 있고 요즘에 이제 뭐 진중권 전 교수를 예를 들어서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다른 매체에서 기사화할 때 어떤 최소한의 취재나 뭐 어떤 기자 나름의 어떤 비평이나 뭐 분석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네. 대부분은 그냥 페이스북 글을 긁어다 붙인 뒤에 중간중간에 따옴표로 넣고 뭐뭐라고 말한 뒤 뭐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게시글을 거의 그대로 옮긴 형태의 전제 보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퍼뜩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저널리즘의 신기원을 열었다는데 또 하나의 저널리즘의 양태가 나온다. 이거는 대변 저널리즘이다. 퍼뜩 또 진중권이 이렇게 저널- 말했다. 예. 대변 저널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셀럽이 그 얘기를 해주면 바로 인용문으로 그렇죠. 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것도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우리는 그래도 이제 뭐 중립을 지켜야 되고 하니까 뭐 차마 얘기를 못 하는데 대기 그렇게 얘기해 주면 고맙죠라고 인용 형식을 띠는.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대변이죠. 대변 저널리즘 아니에요. 시사 선택이 이루어지죠. 언론사별. 그러니까요. 네. 예. 제가 딱 정확하게 그 지점 방금 말씀하신 우리는 민망해서 못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누군가를 가져오는 거, 요걸 주목한 게 사실 이런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기 시작한 게 2019년에 일명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진중권 교수의 언론들이 주목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된 적이 있어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맨날 진중권 교수 글 가져다가 뉴스를 낼 거면 그냥 중권일보로 개명을 해라, 이름을. 굳이 무슨 중앙일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그때 워낙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화제성이 크고 주목을 많이 받고 조회수도 잘 나오다 보니까 점점 더 가속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사실 있습니다. 뭐 정치 집단과 언론사 간의 그런 커넥션은 아주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일종의 기사 방향의 상위
가 이루어지면서 언론이 직접 할 수 없는 말들, 신문법, 방송법에 걸리는, 심의에 걸리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정치인 누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사화해준다, 이런 거는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뭐 자주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뭐 이루어졌던 거는 아주 오래된 거기는 그렇죠. 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국민의 눈치를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SNS라든 걸 통해서 너무나 누구나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언론이 제이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주네,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죠. 근데 정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 SNS 가져오는 건 그냥 가십 기사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치 관련된, 어떻게 보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취재나 검증 없이 그저 따옴표로 따서 하는 보도가 이렇게 남발이 됐을 경우에, 그것이 무슨 뭐 최고위 회의 자리라든가 공식 석상에서 나온 자리 얘기도 아니고, SNS라는 자기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정말 어떤 배리어가 없는 나의 그냥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의 글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이 이렇게 일반화됐다. 이거 진짜 문제 많은 거거든요. 근데 SNS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 사회적인 발언의 장은 될 수가 있죠. 거기서 수 있죠.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 그 표명된 입장이 정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인용하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네, 뭐 페이스북 인용한 것 자체를 나쁘다고 그렇죠. 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진중권 교수 이전에 조국 교수의 SNS 글이 당시 국면,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아마 보도로 인용이 됐을 거예요. 됐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그 사회적인 한 이슈의 당사자가 표명하는 입장이었지, 어떤 그 제3자적 관찰자의 평론은 아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보도 가치가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기자회견을 여는 거랑 같은 효과를 갖고 그렇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가 표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떤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정치권 공방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보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조국 교수가 SNS에 올리는 것 중에 자기와 관련된, 내지 자기 가족과 관련되지 않은, 그냥 관전자로서 관찰자로 올리는 것도 종종 인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보도 가치의 어떤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변 저널리즘은 아니에요. 왜? 조중동이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가 저 얘기를 했으니까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네? 그걸 보도하는 건 아니죠. 그럼 거기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냥 던지는 거죠. 까식거리로.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같이 혼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준다고 해서 키워주는 보도가 있고,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한번 감상해 보세요로 던져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조국 교수가 운동하는 사진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를 보도한 행태가 있었는데, 아무런 정치적 의미도 없고 그 뭐 본인의 어떤 의미를 담은 내용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연예인들의 뭐 인스타그램을 네. 중계하듯이 쉽게 하면 대변용이 있고 질감용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부선 씨나 황교익 씨한테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 정치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켠 비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부선 씨가 쏟아내는 이제 그 수많은 SNS 글들의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옮겨오고 검증을 하지 않는, 내용 검증을 하지 않는 행태들도 좀 같이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지상 중계식의 그 SNS 셀럽들 보도하는 게 일종의 순환 구조가 돼가지고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이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날 때도 진중권 전 교수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 오갔었던 일명 이제 페미 논쟁. 그걸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2030의 어떤 대변인격으로 이제 위치 지을 수 있었던, 그것도 언론들의 어떤 그 중계식 보도가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 그 점을 하나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가 언론이 참 뭐 가짜 뉴스의 온상이고 온갖 어떤 그 여론 왜곡의 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SNS에서 기사거리를 가져다가 열심히 중계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욕하면서 한편으로는 인용을 하고 있는. 그죠?
상부상조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기사 한 편이 써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진중권 교수, 조국 교수, 김부선 교수가 이제 탑3인데요. 이들의 SNS 게시글을 가장 많이 보도한 거는 3명 모두 공히 머니투데이가 다 1위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뉴스용, 본지용이 아니라 디지털 뉴스용인 측면이 사실은 간과가 되면 안 되죠. 네, 맞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본지를 그 제작하는 편집국과는 별도로 디지털 뉴스룸이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시시각각으로 기사를 올려서 계속 조회수를 올리는 네. 말 그대로 상업적 어떤 그 원리 속에서 이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찌 본다면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게. 끊임없이 5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기사를 기사를 내야 올려줘야 되니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아주 그 가성비도 꽤 값싸게 조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뉴스거리다. 이거는 언론학자, 미디어학자들도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예요. 한 언론사가 생산해내는 기사의 개수가 하루에 몇 개인데 그중에 정말 취재해서 쓴 기사와 인용해서 쓴 기사의 비율을 따져보고 그거의 노출 비율을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연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가성비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그렇죠. 나오겠네요. 네네. 그 연구에다가 뭐냐면 같은 언론사인데 이제 그 낮에 디지털 뉴스로 내보냈는데 그 다음 날 본지에서 수용이 안 되는 뉴스가 어떻게 되는가? 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추적하면 아마 그게 재미난 바로 결과가 뉴스 가치가 나오고요. 있는 점지를 또 그렇죠. 판가름하는 그렇죠. 잣대니까. 손님 네. 끌기용과 아닌 것. 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쉽게 하면 경제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네. 최소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네. 이런 거겠죠. 자 마지막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대장동처럼 반대편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오징어 게임화되고 있다. 이 현상을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거나 뭐 주목받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제목에 끼워 넣어가지고 네. 끼워 파는 뭐 포장지 갈아 팔기죠. 뭐 그 정도는 좀 애교라고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모든 사안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에서 오징어 게임 보는데 최고. 그런 다음에 여가용 가전 판매 껑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은 그 뭐 75인치 대형 TV라든지 뭐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가전 제품들의 판매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이걸 이제 전자랜드의 그 자료를 근거해 가지고 쓴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홍보성 기사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조사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거는 9월 20일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량에 오징어 게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두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용상으로도 뭐 분석하기로는 코로나19, 뭐 날씨, 도쿄올림픽 이런 것들을 주로 들고 있는데 굳이 제목에만 오징어 게임을 동원을 해서 결국 이제 또 포장지 바꿔 끼기 요게 나온 겁니다. 눈길 끌기용, 네, 호갱용, 그렇습니다. 호갱용. 그죠?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클릭을 해서 봤으니까. 예.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주식시장도 오징어 게임. 폭락장에서 살아남은 종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조금 이 폭락장에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콘텐츠 관련 주들이다. 주목을 받으면서 주식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기사인데 문제는 그렇게 소개된 주식들이, 그러니까 종목들이 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그 영상 매체 중심이 아니고 게임 주식들입니다. 뭐 위메이드 같은 그런 게임 회사 주식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오징어 게임이랑 무슨 상관인가? 게임이라는 단어가 겹치니까인가? 생존 경쟁 게임. 생존 경쟁 게임. 모두가 폭락한 가운데 몇 개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거 같이 너희는 있는데. 죽어도 우리는 살아야겠다. 오징어 게임 맞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런 걸 그래도 이제 어떤 주식 기사가에도 오징어 게임 등장한다는 근데 건 오히려 좀 저는 충격적이네요. 오늘 어딘가 제가 이제 신문은 기억은 드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네. 한 캠핑장에서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하겠다. 그래서 이 그 캠핑 그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465명이 뭘까? 456명이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역
문제가 발생한다. 아 그냥 그 오징어 게임을 바닥에 운동장에 그려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고요. 456명을 물론 뭐 다 456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실제로 뭐 강릉의 어떤 호텔은 뭐 그렇게 상금을 걸고 행사를 사람들을 주최하려다가 모집해서 정신이 있는 겁니까? 네, 난리가 나서 이제 취소하기도 하고. 한겨레가 보도했네요. 와. 예,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겠다. 이러면 사람들 세상에.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상금을 걸고. 예, 그러면 어머. 방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오히려 더 문제는 너무하네요, 이건데요. 진짜. 근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보도니까 저희가 주목을 안 하죠. 저희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걸어놨지만 실제로는 별로 상관없는 장사를 하는 이제 그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유, 그냥 네. 끼워 팔기 정도로 이해를 해주지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보면 뭐 귀여운 건데 이런 거 보면 네. 참 언론사들 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존심도 모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저는 오랜만에 제이비가 이렇게 선한 얼굴로 아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애교로 봐줍시다. 아니, 그럼 뭐 너무 손해를 큰 것들이 보고 많아서. 아니 저한테도 좀 왜냐면 가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비유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비유가 뭐냐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요. 어차피 근데 글을 쓰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많이 회자되는 어떤 뭐냐 유행어라든지 네네네. 어떤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유로 끌어와서 칼럼을 쓰거나 이럴 때도 많이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뭐 굳이 상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냥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줘도 되지 그런 않을까. 정도. 아니 근데 그냥 비유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하죠. 비유도 아닌 것을 정말 관련도 없는 것을 억지로 갖다 끼워 넣기를 하니까 그런 제가 거죠. 그러면은 제이비께 그거 한번 예전에 그 우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나리 상 받았을 때 네네네. 툭하면 미나리랑 그렇죠, 문혜정 그렇죠. 씨를 아무 상관없는데. 제목에 아무 상관없이 껴넣는 그러니까.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팔리는 거에서 끼워 듣는다니까. 정말 그러면 짠합니다. 이게 이제 주목 경쟁의 결과로 약간 짠한 면이 있다는 뭐예요? 게 정말 주목 경쟁. 네. 그렇지, 바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JB의 해석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건 어떤지? 요즘에 이제 대권 주자들이 또 오징어 게임을 들고 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유권자 주목을 받아요. 유권자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정치인까지 선회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오늘은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저기 그 K본부에서 태조 왕건이 엄청나게 인기를 끈 적이 시청률이 네.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가 그 대선 겹쳤어요. 다 태조 왕건 얘기했어 그때. 그렇습니다. 광해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네. 어차피 묻어가는겨. 제가 사실 그냥 어제 그 정도는 네.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 줘도 돼요. 제가 사실 어제 이거를 취재하면서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엄청난 양의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사실 딱 JB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짠하다. 요즘 오징어 비싼 거 알아요? 비싸죠. 비싸더라고요. 네. 네, 비싸더라고요. 되게 비싸요. 네. 오징어 값 왜 이렇게 비싼가 이런 좀 진단도 좀. 저 어렸을 때는 오징어회는 그냥 반찬으로 주던 거였거든요, 공짜로. 요즘 오징어 얼마나 비싼데. 요즘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주목 경쟁을 위해서 우리 오늘 소개해준 매체들처럼 제목 장사를 좀 해보자면 헬마우스도 오징어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네?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오징어 볶음을 어저께 맛있게 먹고 게임을 했다 이런 정도로 네.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도 오징어 숙회는 물에 넣어서 끓이는 게 아니라 네. 삶아라. 제가 어제 그거 봤어요. 그게 오늘- 훨씬 맛있다. 오늘 저희 정말 오징어 판이네요. 그 얘기 저 하나 해도 되나요? 좀 관련 없는 얘기긴 하지만 네. 문어나 오징어나 낙지나 지능이 상당히 있는 해양 높다, 생물이고 그래서 산채로 끓는 물에 넣는 거는 지금 호주랑 다른 외국의 몇몇 나라들은요 이런 종류의 생물체들은 숨통을 끄는 다음에 네네. 요리에 넣도록 랍스타나 법이 뭐, 강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회 뜨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낙지 이런 건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얘기하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산낙지가 얼마나 맛있나. 네. 가을 무한낙지. 죽어가던 소주 살린다는 게 뭐 가을 무한낙지.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거 아예 이렇게 법으로 막아놨더라고 몇몇 나라들. 그래요? 네. 네. 산 상태로 끓는 물에 넣지 말라. 네. 그럼 낙지 기절시켜서 기절시키거나 칼등으로 숨통을 탕처럼. 끊고 숙회하기 위해 물에 넣고 뭐 이렇게 하도록 네. 강제합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언중유골 이렇게 마무리해줘. 헬마스 임경빈 작가, 이지성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말판 토닥토담이 방송이 되는 기대됩니다. 날입니다. 이것도 본방사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